안녕하세요. 커뮤니케이션국 정다혜 조사역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지 보려면 바로 중산층을 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고도 합니다. 산업에서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이죠. 중산층의 삶이 팍팍해지면 소비가 줄고 활력이 떨어지듯 중소기업이 힘들어지면 우리 경제 전체의 성장 엔진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튼튼해져야 우리 경제가 다시 혁신하고 성장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과연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어떻게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최기상 과장님 그리고 김진영 조사장님 모시고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들과 그 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최기상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김진영 조사역입니다. 앞서 중산층의 비유에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왜 지금 중소기업 문제를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걸까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전체 기업 수의 99.9%, 고용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이 맡고 있죠. 또 우리가 혁신기업 하면 흔히 떠올리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도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이런 유망한 중소기업이 등장하고 성장하며 또 새로운 기업으로 자연스럽게 대체되는 과정 속에서 경제 전반의 자원도 더 효율적으로 배분됩니다. 여기에 더해 저출산 고령화나 지역 간 불균형처럼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 역시 중소기업의 성장과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진다면 이런 문제들을 완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 중립과 같은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중소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 즉 스케일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중소기업 부문의 발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튼튼하게 키우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과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 주소는 어떤가요? 기업 수나 고용 비중처럼 양적인 규모는 충분한데 좀 질적인 측면도 그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소기업은 그동안 양적인 측면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고용 증가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책임져 왔고 2010년대에는 실질 부가가치 성장 기여율이 대기업을 웃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제조업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노동 생산성은 대기업의 약 32%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OECD 평균인 55%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이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한계 기업이 늘어나면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퇴출하는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 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이 시장에 오래 남아서 자원의 효율적인 재배분을 가로막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새로 진입하는 비율은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중견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가는 사례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넷째로 혁신 성과 측면에서도 질적인 개선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구개발 투자 건수는 전반적으로 늘어났지만 기업당 평균 R&D 투자액과 인력수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기술개발 성공률과 제품화 성공률 역시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양적인 투자에 비해 질적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중소기업은 외형적으로는 규모가 커졌지만 정체된 생산성, 늘어나고 있는 한계 기업 비중, 미흡한 혁신성 등을 고려할 때 아직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떠받치는 핵심 축이 되기에는 부족한 모습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그렇다면 정부나 유관기관의 정책적 지원은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져 왔나요?
혹시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좀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원의 규모 자체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특히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지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2024년 기준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예산은 약 35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지원 규모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다만 이렇게 늘어난 정책 지원의 효과를 살펴보면 성과와 한계가 함께 나타납니다.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매출이나 고용이 늘고 폐업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분명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의 외형을 키우고 생존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성, 수익성, 설비 투자처럼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과 연결되는 지표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몇 가지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지원이 확대될수록 한계 기업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거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지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성장을 주저하는 현상도 관찰됐습니다. 결국 그동안 정책 지원이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현재 중소기업 정책 지원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시나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기업의 질보다 규모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지원 제도는 매출액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다 보니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많은 기업의 지원이 얇게 분산되는 이른바 보편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도 자원이 함께 배분되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로 기업이 성장을 일부러 피하는 현상,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각종 세제나 재정 지원은 줄어드는 반면 규제 부담은 크게 늘어납니다. 그 결과 기업들이 성장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약해지게 됩니다. 셋째로 부실기업이 적기에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구조조정 절차가 복잡하고 구조조정을 받는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보니 기업들은 퇴출보다는 정부의 금융지원에 의존해서 연명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들 기업에 묶인 자본과 인력이 생산성이 높은 정상기업으로 재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넷째로 비슷한 정책이 부처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정책 효율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1,700여 개에 달하면서 지원이 중복되고 행정비용은 증가하며 사업 성과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국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기업의 성장보다는 생존을 유지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좀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하도록 유도하려면 어떤 방향이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거시경제 모형을 활용해서 현행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개선했을 때 경제 전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 지원의 규모를 더 늘리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기업을 지원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지원 제도를 좀 개선해 보셨나요? 네,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 규모는 그대로 유지한 채 지원 대상을 단순히 매출액이 작은 기업이 아니라 업력이 낮은 기업, 즉 신생기업이나 상대적으로 젊은 기업으로 바꾸었을 때 경제의 총생산이 약 0.45%, 임금은 1.0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업의 업력을 기준으로 삼았을까요? 이상적으로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을 정확히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정확히 측정해서 정책 기준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주목한 지표가 업력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현행 기준인 기업의 규모보다 업력이 생산성과 훨씬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원 기준을 업력으로 바꾸게 되면
정부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더 집중되면서 경제 전반의 효율성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원 예산을 추가로 늘리지 않고 지원 방식만 바꿔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지원 대상의 기준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생산성이 크게 개선된 점이 너무 신기하네요. 앞서 중소기업 퇴출 관련 제도가 미흡한 점도 문제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 점도 거시경제 모형 분석에 반영해 보셨을까요? 네, 모형에서 구조조정 비용을 10% 낮춰서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등 전반적인 구조조정 마찰 수준을 미국,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총 생산은 약 0.23% 늘었고 한계 기업 비중은 0.2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모형 분석 결과는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단순히 기업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선별력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효율화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선별력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효율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를 실제 정책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매출이나 자산 같은 단순한 규모 기준에 의존하기보다는 업력이나 특허 실적처럼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혁신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를 중심으로 선별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미 여러 차례 지원을 받은 기업이라면 성과가 확인될 때만 지원을 이어가고 반대로 신생기업이나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때 민간 투자자의 평가와 참여를 함께 활용하면 지원의 선별력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도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민간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민간과 함께 분담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벤처캐피탈이나 엔젤 투자, 팁스와 같은 민간 연계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도 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에 친화적인 제도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지원이 끊길까봐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모 기준 대신 업력과 같은 보완 지표를 활용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성과를 낸 기업에게는 후속 지원과 인센티브가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성과 보상 구조를 정교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구조조정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절차가 복잡하고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 정리되어야 할 기업들이 정부 지원에 의존해 연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조기에 살리고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적시에 정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실을 조기에 포착하는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절차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제3자 구조조정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흩어져 있는 지원 제도를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한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쉽게 확인하고 정부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방향성 전환이라는 큰 그림을 함께 그려봤는데요.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한국 경제 미래에 대해 두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앞으로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단순히 지원 규모나 사업 수를 늘리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의 체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자원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중소기업은 정책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하면서 우리 경제의 진정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 혁신, 탈탄소 전환과 같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는 한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강한 중소기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제안드린 정책 개선안을 통해 성장하면 보상받는다 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혁신의 첫걸음은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심도 깊은 경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